취임 일성으로 야당에게 이제 사과 없이는 악수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 한 문장으로 좀 예측을 해보면은 아유불고. 한 문장으로 꼭 사자성어 해야 됩니까? 아니 한 문장 간단하게 이게 누가 한 말을 좀 인용하는 건데요. 저가형 이재명 흉내내기. 정청래도 그 이재명의 그런 주류를 접수하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자기도 당을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대권의 어떤 플랜도 작동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시작은 비슷하게 이재명 따라간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샤오밍 느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 모든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짠한 형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김철근 전 개혁신당 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느 구독자분이 예. 그 댓글에다가 철근식 콤비가 제일 재밌다. 예, 우리 좀 잘 맞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철근식. 철근식.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하면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 형님이 출마하신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12명, 최고위 12명. 뭐 걱정을 하는 건 뭐 전투에 임하는 장수의 자세가 아니고요. 인전무태의 정신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정부 생각을 하라니까 자꾸 자신감. 내가 그렇게요.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12명을 예. 간단치가 않아. 뭐 이게 이제 오늘 찍어서 목요일 날 올라오는 녹화쯤에는 12명에서 8명으로 줄입니다. 거기에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커튼콜 시청자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남들이 다 빅3라고 그래요. 김근식, 신동욱, 김재원, 이 빅3 싸움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이잖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아니 울어야 된다니까. 왜 자꾸 자신감 표현을 해? 아니 우리 목요일날 방송 나갈 때 혹시 컷오프 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아이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석 최고위원을 이렇게 자신했는데 동중표라고 해서 그 수석이라면 뺐죠 제가. 지금도 속마음으로는 수석. 수석 최고를 노리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짠한 형님이 더 짠해지지 않도록 많이 뭐 잘 되길 응원해주십시오. 바라는데 응. 너무 이렇게 근데 이렇게 걱정이야. 비웃으면서 잘 되길 바란다. 아니 전혀 안 비웃어. 김근식. 자, 어쨌든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21명이나 나왔어요. 사실 지금 당 뭐 지지율도 그렇고 어렵고 사실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뭐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뜨거운 경쟁이 왜 펼쳐지고 있는 그러세요? 걸까요? 그 당의 운명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좋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기회를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고 인지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 30년 정치 예, 전달에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명확하게 이 전당대회가 누구와 누구의 큰 한판 승부다 이런 큰 그림으로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흥행도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이 안 나오죠. 어차피 빅2, 빅3 뭐 이런 싸움에 그게 끼지 않은 사람은 뭐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누구든지 뛰어드는 그런 게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숫자로는 많은 것 같은데 실속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보통은 이제 다 컷오프가 되면 21명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 전당대회를 폄훼하는 건 지나친 숫자에 집착한 오류다. 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오히려 관심이 없어서 저는 걱정이에요. 아니 날씨도 덥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 그에 합당한 뭔가 처리를 하고 전대를 하든가 글쎄요. 집안 싸움 비슷하게 하고 있어갖고 이게 내가 보기엔 국민들이 성질만 더 나는 거야. 98.2%로 찬반 투표 하는 것보다 낫죠. 대통령 선거 져놓고. 자, 어쨌든 이제 7일이면 이제 예비 경선 결과 발표되는데 다음 레이스에 올라갈 사람을 정해지잖아요. 네. 두 분 식견을 믿고 준비했어요. 또 짜잔. 누가 올라가느냐? 당대표. 당대표겠죠. 2차 아. 탈락자. 누가 1차 탈락할 것인가? 그래도 인연이 있어서 여기는 못 하겠다.
주진우 후보가 이제 가장 늦게 출발했고 초선이고 대중적 인지도를 생각하면 탈락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 관측인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본 경선에 가서 8대2로 뽑으면 장동혁 후보가 떨어지지 않죠. 근데 이번에 컷오프는 5대5예요. 의외로 장동혁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는 상당히 불리하게 나올 수가 있고. 희망 섞인 그렇죠. 이야기 희망 하는 섞인 이야기예요. 거? 강경파 중에 한 명을 빼려고 하는 딱 걸렸나? 내가 보기 여기 5명 중에 인지도가 가장 낮아요. 사실은 예상대로 하면 뭐 주진우 의원 탈락하는 게 맞지만 의외로 근데 이분들 인지도가 낮아요. 조경태는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등한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인지도 제일 높은데. 인지도는 1위지. 내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아무튼 우군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인연도 있고 하니까 여기다 낙을 쓸 수는 없어서 이번 컷오프는 당연히 올라가죠. 아 근데 여기서 컷오프 되면 정말 망신이지. 아니 망신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이 올라가야 표가 나오니까 지금 너무 자기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당대표하고 최고위 선거는 별도 트랙입니다. 형님이 어쨌든 지지층 중에 기반이 이제 한동훈 이제 지지층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뭐 지원을 좀 하든지 뭐 그러니까 지금 같이 어디 방송에 나오든지 그건 다 해야 되는 거 계획하고 아니에요? 있죠. 계획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은 초반전이니까 컷오프가 이번 주에 정리가 돼야 본격적인 이제 공동 행보를 저는 해야 될 거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좀 메시지를 내고 좀 움직이셔야 된다.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당대표 선거에서는 지금 이 두 분이 핵심파로 분류되지만 어떻게 정리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4명이 올라가잖아요. 결국 1, 2등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8대2로 가기 때문에 이분하고 이분은 당내 기반이 거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내 입으로 못하니까 잘했네. 뭐 이랬든 저랬든 김근식은 김근식의 길을 뚜벅뚜벅 제 발로 걸어갈 겁니다. 제발 잘 되시길. 제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정청래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됐죠. 취임 일성으로 야당에게 이제 사과 없이는 악수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던 강선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뭐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 한 문장으로 좀 예측을 해본다면 형님 과유불급. 과유불급 한 문장으로 꼭 사자성어 해야 됩니까? 아니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사전에 고지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원고에 있는 형이 안 읽고 온 거 아니야? 안 읽었죠. 있구나 한 문장으로. 그래. 이게 누가 한 말을 좀 인용하는 건데요. 저가형 이재명 흉내내기. 저가형 이재명 흉내내기. 저는 정청래 대표의 지금 이 대권 플랜이 개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의 길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당의 친노 친문 주류가 당을 장악했을 때 경기도 성남의 변방에서 그 주류에게 소외당한 비주류 세력을 끌어모아서 당원을 장악해서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정청래도 잘 아시다시피 586 주류에서는 저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도 그 이재명의 그런 주류를 접수하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자기도 당을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대권의 어떤 플랜들을 작동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시작은 비슷하게 이재명 따라간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샤오밍 느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본인이 후계 구도를 정할 거거든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방금 얘기한 대로 본인의 대권 플랜을 생각한다면 더 세게 부딪힐 거예요. 초반기에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겁니다. 강경하게 이제 몰고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고 새로운 계파의 분화 시점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전체로서는 별로 좋지 않는 그림이 되는 본인의 어떤 속마음을 슬슬 드러내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거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됐든 강선우를 낙마시킨 거 아니에요. 당대표 되자마자 나 강선우한테 전화했는데 이재명 한 방 먹인 거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다. 취임 첫 일성으로. 그만큼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의 정청래 대표가 상대방을 롤모델로 생각하며 따라가는 건데 이게 너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싸웁니다. 그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대통령이 8일까지 일단 휴가로 가 있는데 또 제작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세요.
두 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를 제일 방해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무엇일지 판넬에 붙이면 됩니다. 두 짠형의 선택은 어떤지 영상으로 보시죠. 의외로 비슷하게 나오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대통령실이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기 제동을 걸까? 아직까지 언론, 검찰, 사법 검찰, 언론, 사법 이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5년 단임 정부지 이게 10년, 20년 가는 정부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했어요. 그럼 다음 정부에 와서 이건 아니다 했고 다시 되돌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사법부나 언론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사법안이 개혁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 범민주당 세력이 지금 187석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의석 믿고 그냥 밀어붙이게 하겠다는데 이건요 국가의 100년 대계에 비슷한 겁니다. 검찰 조직 고친다는 거 여야가 다 있는 거고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상대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우리가 정권 잡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정말 지리한 협상을 해야 돼요. 지리한 협상이라는 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지만 정치에서는 기본입니다. 항상 지리하더라도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둘이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어느 국면에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이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지지자들 그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속도를 낼 건데 또 하나는 여건이 우리 당이 지금 지리멸렬해서 우리 당의 이 메시지나 스피커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까 또 더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 판에 좀 이걸 좀 제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속도를 늦추라고 해야 되나 고민이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일 거예요. 제일 큰 고민일 거예요. 결국 국민 여론조사가 꺾이는 시점에 부담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그냥 뇌피셜인데 제가 이 사람을 잘 알잖아요. 이 양반이 8호학번이야. 제가 83학번이고 옛날에는 많이 만났죠. 근데 분명히 말실수합니다. 설화에 아주 굉장히 쉽게 노출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도 설화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그래도 좀 설화를 좀 자제하는 그런 데 훈련이 좀 됐거든. 분명히 조만간에 머지않아 큰 설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네. 예언. 그 두 번째는 이제 궁금한 게 트럼프와 이제 아마 하여튼 이달 말쯤에 이제 정상회담을 할 텐데 처음에 첫 통화했을 때 막 골프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다른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에 정상들과 골프를 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옛날에 아베 전 총리하고 좀 자주 쳐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그 둘이 좀 케미가 맞을까? 그냥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스타일은 비슷할 거예요. 자기가 꽂힌 거에 확 그냥 막 질러대고 이렇게 가는 뭐 그런 걸로는 스타일은 비슷한데 오히려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부딪힐 거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외교 분야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거에 뭐 훈련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 사실은. 민주당 계열 그 대통령들이 외교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나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뭐 골프 치자고 해서 골프를 칠지 모르겠지만 골프를 치면 좋겠죠. 골프 치러 가고 기억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휴가 중에도 골프 연습을 뭐 한다고 그래요. 할 수도 있다는 한다고 얘기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일단 전화로지만 일단 약속은 한 상황이니까 그걸 추진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둘 다 비슷한 성격이고 둘 다 정치에 있어서는 변방에서 기득권으로 주류를 욕하면서 장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둘 다 또 빌런이라는 점에서 비슷해요. 여러 가지 형사재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전과 이런 게 있어서 비슷하고 그 성격이나 살아왔던 그 궤적이나 스타일도 비슷해서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명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국익을 얼마나 지키느냐의 문제거든요. 국가 이익을 얼마나 우리가 가서 제대로 좀 얻어올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 그 15% 안주하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제발 민노총에 현대차 노조, 기아차 노조 데모해달라.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것도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조국 사면 두 분은 이제 가능성이 낮다라고 예. 하신 거고. 아니, 그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으니까 사면한다? 분명히 지방선거하고 연관시킬 거예요. 최근에 뭐 조국 전 대표가 뭐 편지를 썼나요? 가을 야구 보고 싶다, 응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부산 가서 내가 부산시장 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본다, 최하 15대 2를 생각할 거고 완벽하게 다 먹는다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국당하고는 뭔가 거래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결국 서울시장은 못 줘도 부산시장 정도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러려면 그 시기상으로 봐도 연말쯤 가야 돼. 연말쯤 가야 내년 뭐 상황도 있고 하니 그리고 사면을 했을 때 국민들이 좀 고개를 끄덕여야 되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해주면 이건 특혜지.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제 음. 사진 한 장이 이제 부착됐잖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네. 사진에서 이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얘기를 하니까 비대위원장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려면 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좀 약간 거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면시킬 사람이 몇 명도 없어. 약간 이런 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착된 사진에 눈여겨봐야 될 게 추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잔챙이라고 보면 메인 요리로 보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명단이 별 비중이 없는 사람이고 조국 씨랑 급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는 건 그 메인의 명단을 안 받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특사할 때는 여야 균형을 맞춥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특사 관련해서 하는 게 여야 대표한테 물어봐요. 그 당에서 의견을 좀 취합해 달라. 그건 뭐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희 방송 기준으로 내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첫 공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어요. 아마 이제 구속은 피하기 어렵겠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됐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12월 3일 그 계엄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게 드러났어. 그리고 이제 내성이 좀 생겼어. 근데 그 내성을 깨버리는 게 속옷 입고 버티고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잖아.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더 핵심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전부 돈과 관련이 돼. 국민들이 정말 화나는 게 권력을 이용해서 이 그렇죠. 부정부 사익을 취한 네. 거거든. 네. 이게 폭발력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굉장히 불만인데 그 스스로도 그렇고 그를 지지하는 소수의 국민들도 정치범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는 정치범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김철은 총장 말을 요약하면 그거야. 그냥 잡범인데 어마어마한 잡범으로 지금 이 빙산의 일각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 뉴스 밸류를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 뉴스보다 김건희 특검 뉴스가 훨씬 더 사람들이 흥미로워요. 왜? 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마 잡범들 중에 끝판왕으로 아마 대단한 그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윤 전 대통령 그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양쪽에서 이제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그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말이 안 되지. 우리도 감방을 가봤지만 감방에서 출정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 재판에 나가거나 검사가 부르면 나가기 싫은 거지. 그러려면 전문 용어 나온다. 진짜로 옷을 벗어요. 옷 벗고 버텨요. 과거에는 인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법무부 모포 있어, 모포 똘똘똘 말아서 그냥 실제로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었군요. 그래서 정청래가 모포로 말아서 캐라 경험이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 건데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면 그렇게 버티는 건데 아니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뭐 무슨 뭐 더워서 했다 끝나고 바로 변호인 접견한다 옷 입고 나가 그럼 뭐야 얘 도대체. 그 변호인 조건도 그냥 속옷만 입고 가? 거긴 에어컨 틀어주잖아요. 에어컨 틀어주니까. 그렇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과 사람이 체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체면 자체가 사라졌어. 그 이제 본인을 정치범으로 지금 정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범으로서 생각하는 저항의 방식을 택한 건데 그것도 저는 조금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양심수, 학생운동 들어온 사람들의 정치범으로서의 그 사법체계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 가요. 그때 속옷이지, 속옷 딱 입고 재판정에서 판사를 향해서 거기서 발언을 하고 거기서 정치적인 어떤 선전을 하는 것이지 자기 방에서 빤스 입고 눕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케이. 정치범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정치범의 성격이 있죠.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예상 밖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한창 수사할 때, 근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수사관장이었죠.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시절인데 그때도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혹시 메시지긴 해요. 사실은 조사를 거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조사 없이 그냥 기소했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기한이 한정돼 있고 자기들은 성과를 내야 되고 국민들한테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특검도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고 뭐 대통령 윤 전 대통령도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고 뭔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 공개되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양쪽이 갈 때까지 가서 좀 국가적 망신이 돼버린 거예요. 특검도 너무 심하게 보여주기식 그 망신 주기를 하는 거고 윤 전 대통령도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쪽팔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서로가 좀 양보가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부좌 틀고 이렇게 있으면 그 강제 집행 할 수 있어요? 경험 아니 4명이 와서 끌고 가면 가는데 이렇게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도관이 와서 이렇게 강제로 데려갈 때는 그 어떤 경우냐면 그 교도소 안에서 또 교도소 투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가서 투쟁하고 뭐 검사 조사 뭐 이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또 괜히 단식 투쟁을 해.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감방 살기 힘든데 차고에서 단식 투쟁을 하죠. 먹는 것도 안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나 몰래 먹기도 하고 그랬어. 나는 그래도 안 먹었다 단식하고. 그랬어? 나는 독방이라 몰래 먹었지. 며칠 하셨어요? 뭐 나 5일도 한 적이 있고 7일도 한 적이 있고. 독방은 먹었지. 그다음에 10kg 막 그 창을 그치? 때려요. 막 때려 시끄럽게 하고 막 구호외쳐 샤우팅하고 막 이래. 뭐 그러면은 교도관이 와서 똘똘 말아가기도 하고 독방 쳐놓기도 하고 그렇지. 징벌방이라고. 그치 징벌방. 징벌방. 그게 이제 신났다 이 형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가서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징벌방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 이거 출정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연애 한번 다녀오세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대해서 좀 설명 주자.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죠. 마무리를 항상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이렇게 마무리 해. 못하겠어. 뜬금없이 마무리하는 게 좋아. 근데 우리 어. 황영준 씨가 아니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뭐 그래 하지 마.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시켜? 아니 그래도 지금 예비 경선 앞두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지지 호선은 예비 경선은 뭐 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 한 말씀 수석 최고냐, 뭐 차석 최고냐,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시킨다고 하잖아 또. 빅3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후원회 계좌. 오늘 같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배틀었네. 아니 너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갑자기.